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마천루 꼭대기에 위치한 천명그룹의 회장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화려한 도시의 풍경이 펼쳐졌지만 그 풍경을 감상할 여유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방 안의 공기는 마치 거대한 압력소처럼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준 부회장은 굳은 얼굴로 최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위스키 잔속 얼음이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지만 그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평소라면 그의 손짓 하나에 그룹 전체가 움직였겠지만 지금 그는 거대한 폭풍 앞에 선작은 돛담배와 같은 신세였다. 천명그룹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권에 빛나는 거대한 제국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모든 것은 무리하게 추진했던 중동의 대규모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 때문이었다. 예상치 못한 정치적 변수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프로젝트는 좌초되었고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했다. 그룹의 주력 계열사들은 연쇄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주가는 연일 폭락했다. 채권단은 압박의 수위를 높여왔고 언론은 매일같이 천명그룹의 위기설을 대서특필했다. 강민환 회장은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얼굴로 창가에 서 있었다. 그의 등은 평소와 같이 꼿꼿했지만 수십 년간 재계를 호령해온 그의 어깨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낮고 거칠었다. 베리타스 캐피탈. 그들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의 투자를 받아내야 한다. 베리타스 캐피탈. 몇 년 전 혜성처럼 나타나 M&A 시장을 뒤흔든 사모펀드였다. 그들의 자금 출처와 운용 방식, 그리고 대표의 정책까지 모든 것이 베일에 쌓여 있었다. 그들은 하이에나처럼 위기에 빠진 기업들을 정확히 노렸고 놀라운 전략으로 단기간에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재계에서는 그들을 기업 사냥꾼이라 부르며 두려워했지만 지금 천명그룹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강태준은 말은 입술을 핥았다. 그는 이미 베리타스 캐피탈의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들은 철옹성 같았다. 실무진은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고 핵심 인물들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제 기적처럼 연락이 왔다. 베리타스의 대표가 직접 만나겠다는 것이었다. 강태준은 이것이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버지. 다음 날 오후 강태준은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에 위치한 베리타스 캐피탈의 사무실로 향했다. 천명그룹의 웅장하고 고전적인 본사와는 달리 베리타스의 사무실은 극도로 현대적이고 미니멀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다. 차가운 금속과 유리, 그리고 흑백의 조화는 한치의 감정도 허용하지 않는 듯한 냉혹한 분위기를 풍겼다.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들어선 그는 다시 한번 압도감을 느꼈다. 회의실은 거대했지만 그 안에는 긴 테이블과 몇 개의 의자만이 놓여 있었다.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마치 세상을 발 아래에 두고 내려다보는 듯한 구조였다. 강태준은 이 모든 것이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한 계산된 장치임을 깨달았다. 그는 잠시 초조하게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약속 시간 정각이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먼저 들어온 것은 비서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강태준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 뒤 문 옆으로 비켜섰다. 그리고 마침내 베리타스 캐피탈의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예의를 갖추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그는 들어서는 인물의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색의 수트를 입고 있었다. 길게 늘어뜨린 머리는 윤기가 흘렀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차갑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그녀의 눈빛은 회의실의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 냉정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강태준에게는 그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다가왔다. 그의 뇌가 눈앞의 광경을 인지하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천천히 테이블 상석으로 걸어가 앉았다. 그리고는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강태준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목소리와 같았지만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오랜만이네요, 강태준 부회장님. 그녀의 입가에 비웃음에 가까운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아니, 이렇게 불러야 하나요? 전 남편, 서유진. 5년 전 그와 그의 가족이 가차없이 내쫓았던 여자. 낡은 서류처럼 구겨버렸던 그의 전처. 초라한 배경 때문에 천명그룹의 안주인이 될 자격이 없다며 온갖 모욕을 주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했던 바로 그 여자였다. 그녀가 지금 대한민국의 재계를 뒤흔드는 베리타스 캐피탈의 대표가 되어 그의 앞에 앉아 있었다. 강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는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서유진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그녀가 여기에. 지난 5년간 그녀의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어디선가 재혼해서 평범하게 살고 있거나 혹은 이혼의 상처로 불행하게 지내고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짐작할 뿐이었다. 아니, 사실은 그녀의 존재 자체를 거의 잊고 살았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여자는 그가 알던 서유진이 아니었다. 순종적이고 조용하며 언제나 그의 뒤에서 그림자처럼 존재했던 여자는 이제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날카로운 지성과 얼음 같은 카리스마로 무장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내는 여인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그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서유진은 굳어버린 강태준의 모습을 흥미롭다는 듯이 관찰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철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천명그룹의 재무 상태 아주 흥미롭더군요. 부실 자산 과도한 차입금, 그리고 오너 일가의 비자금 문제까지. 마치 잘 썩은 과일 같아요.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고민될 정도로.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강태준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것이 현실인가? 아니면 지독한 악몽인가? 그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은 서유진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게 기댔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이 나에게 했던 말들을 기억하나요?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배경도 볼품없고 천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여자. 그저 얌전히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게 분수에 맞는다고 했죠. 당신의 아버지는 내 부모님 앞에서 돈 봉투를 던지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소리쳤고, 당신은 새로운 약혼녀와 팔짱을 낀 채 나를 벌레 보듯 쳐다봤지. 과거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강태준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서유진의 말이 모두 사실임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그리고 그의 가족은 분명 그렇게 했다. 당시에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룹의 이익을 위해서, 더 큰 미래를 위해서 불필요한 과거는 정리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서유진은
그에게 있어 정리해야 할 과거일 뿐이었다. 서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강태준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정적에 잠긴 회의실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녀는 그의 바로 앞에 멈춰서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그를 올려다보기만 했던 여자였다. 이제 모든 것이 역전되었다. 그런데 세상 참 재미있지 않나요? 이제 그 볼품없던 여자가 당신과 당신 가족의 목숨줄을 쥐고 있으니 그녀는 강태준의 넥타이를 손가락으로 툭 건드렸다. 그 가벼운 접촉에 강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서유진은 그의 반응에 만족한 듯 다시 한번 희미하게 웃었. 천명그룹의 생사 여탈권 이제 내 손에 있습니다. 강태준 씨. 그러니 잘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좋을 거예요. 당신이 버린 아내가 이제 당신의 심판자가 되었으니까. 서유진의 마지막 말이 비수처럼 강태준의 심장에 밝혔다. 심판자. 그가 하찮게 여겨버렸던 여자가 이제 그의 운명을 심판하는 자리에 섰다.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폭탄을 맞은 것처럼 아수라장이었다. 서유진은 더 이상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몸을 돌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강태준은 자신이 어떻게 그 지옥 같은 회의실을 빠져나왔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로봇처럼 움직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밟았다. 밖으로 나오자 늦은 오후의 햇살이 그의 눈을 찔렀다. 그는 잠시 휘청거렸다. 운전기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차문을 열어주었지만 그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세상이 송두리째 뒤집히고 있었다. 차에 오르는 내내 그리고 천명그룹 본사로 돌아오는 내내 그의 머릿속에서는 서유진의 얼굴과 목소리가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 조소, 어린 미소, 그리고 그의 죄를 하나하나 열거하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온몸을 감싸는 소름 끼치는 공포가 이것이 냉엄한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회장실의 문을 열었을 때 강민환 회장은 초조하게 방안을 서성이고 있었다. 그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다급하게 물었다. 어떻게 됐나? 베리타스의 대표는 뭐라고 하던가? 투자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던가? 그의 목소리에는 신락 같은 희망이 묻어 있었다. 강태준은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 대표, 서유진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장실의 공기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강민환 회장은 아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듯 되물었다. 뭐라고 서유진 그게 누구냐? 그의 기억 속에서 서유진이라는 이름은 이미 깨끗하게 지워진 지 오래였다. 강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제 전처 말입니다, 아버지. 유진 씨가 베리타스 캐피탈의 대표였습니다. 강민환 회장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가 이내 불신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아들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멱살이라도 잡을 듯 소리쳤다. 네가 지금 헛것을 본 게냐? 그 천박한 계집이 감히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자신이 벌레처럼 여기던 미물이 하늘의 용이 되어 나타났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 순간 강태준의 머릿속으로 과거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7년 전 그는 한 미술관에서 서유진을 처음 만났다. 그녀는 신진 큐레이터였고 소란스러운 재벌가의 파티와는 어울리지 않는 조용하고 깊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늘상 보던 돈과 권력을 보고
접근하는 여자들과 다른 그녀의 순수함과 지성에 끌렸다. 그들의 연애는 뜨거웠고 집안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와의 결혼을 밀어붙였다. 결혼 생활의 시작은 행복했다. 유진은 언제나 차분하고 현명하게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그의 불안정한 내면을 잠재워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라면 평생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천명그룹의 후계자라는 자리는 그에게 끊임없이 희생을 강요했다. 특히 그의 아버지 강민환 회장은 유진을 단 한순간도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다. 온 가족이 모이는 식사 자리에서조차 유진은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기 일쑤였다. 아버지는 노골적으로 말했다. 내 아내는 우리 집안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런 여자를 옆에 두고 어떻게 그룹을 이끌겠다는 것이냐. 압박은 점점 더 거세졌다. 그룹의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경쟁사에게 넘어가고 정치권과의 연결고리가 약해지자 위기감은 극에 달했다. 바로 그때 유력한 정치인의 딸인 오수아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야망이 넘쳤으며 무엇보다 천명그룹에 막강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태준의 마음 속에서 저울이 기울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날은 비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이었다. 그는 차갑게 식은 얼굴로 집에 돌아와 유진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왜죠? 그녀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힘이 없었다. 그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대신 그는 아버지가 시킨 대로 잔인한 말들을 내뱉었다. 당신에게 질렸어. 당신의 그 평범함,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감. 이제 지긋지긋해. 그 말들이 그녀의 심장을 얼마나 후벼 파는지 알면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며칠 후 강민환 회장은 유진의 부모님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늙고 병든 노부부 앞에서 돈이 든 봉투를 테이블 위로 던지며 경멸적으로 말했다. 이 돈 받고 당장 딸년 데리고 꺼져. 다시는 우리 집안에 얼씬도 하지 마. 그것이 끝이었다. 유진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녀가 그들의 집을 떠나던 날 태주는 새 약혼 여인 오수아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란 듯이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유진은 마지막으로 그를 한번 돌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슬픔도 원망도 아닌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눈빛이 5년이 지난 지금 괴물이 되어 그를 심판하고 있었다. 다시 현재 베리타스 캐피탈의 대표 집무실. 서유진은 통유리창 앞에 서서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다. 조금 전까지 강태준 앞에서 보여주었던 얼음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숨길 수 없는 고통의 흔적이 어려 있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한 중년 남성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베리타스 캐피탈의 수석 전략가이자 유진이 유일하게 신뢰하는 최민식 이사였다. 그는 유진의 지친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가와 보고서를 내밀었다. 대표님 요청하신 천명그룹의 비자금 관련 자료입니다. 예상보다 뿌리가 깊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몸을 돌려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어느새 다시 예전의 냉철함을 되찾고 있었다. 그녀는 자료를 빠르게 훑어보며 말했다. 그들은 스스로 무덤을 팠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저 뚜껑을 덮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과거의 상처는 그녀를 죽이지 못했다. 대신 강철보다 단단하게 만들었다. 최 이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강태준 부회장,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는 유진이 미국에서 무일푼으로 시작해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곁에서 지켜본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가 이 복수를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스스로를 몰아붙였는지 잘 알고 있었다. 유진은 창밖의 천명그룹 본사 건물을 노려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괜찮고 말고 할 게 없어. 이건 단지 비즈니스일 뿐이야. 부실 기업을 정리하고 시장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 그게 우리 베리타스 캐피탈의 일이니까.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최 이사는 놓치지 않았다. 과거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저 더 깊은 곳에 묻혀 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첨령그룹의 긴급 임원 회의실에는 전운이 감돌았다. 서유진이 베리타스 캐피탈의 대표라는 사실은 극소수의 핵심 임원들에게만 공유되었지만 그 충격파는 그룹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다. 강민환 회장은 굳은 얼굴로 상석에 앉아 있었고 강태준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핏발선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임원들은 서로 눈치만 살피며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이 다급한 표정으로 들어와 강태준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다. 부회장님, 방금 베리타스 캐피탈에서 보낸 공식 제안서입니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그 봉투에 쏠렸다. 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천명그룹에 대한 구제금융 제안서가 들어 있었다. 제안의 내용은 파격적이었다. 베리타스는 천명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즉시 투입하겠다고 했다. 그 대가로 요구하는 것은 그룹 지주사 지분의 30%와 이사회 의석 3자리였다. 표면적으로는 위기에 빠진 기업을 구원하려는 백기사의 제안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날카로운 독이 숨겨져 있었다. 재무팀장이 제안서를 검토한 후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분 30%를 넘겨주면 그들은 단숨에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사회 의석 3자리까지 내주면 사실상 그룹의 경영권이 고스란히 그들 손에 넘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회의실은 술렁거렸다.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합법적인 약탈이었다. 서유진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척하며 실제로는 목에 칼을 들이밀고 있었다. 강민환 회장은 제안서를 테이블 위로 내던지며 노발대발했다. 감히 그 계집이 나를 능멸하는 것이냐. 이딴 굴욕적인 제안을 받아들이는 이 차라리 그룹의 문을 닫고 말겠다. 그의 자존심은 결코 이런 식의 항복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즉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베리타스 캐피탈을 공격하고 서유진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으라고 명령했다. 같은 시각 베리타스 캐피탈의 집무실에서 서유진은 최민식 이사와 함께 천명그룹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다. 최 이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대표님, 강민환 회장의 성격상이 제안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너무 자극하는 것은 아닙니까? 유진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바로 그게 내가 노리는 거예요. 강 회장의 오만함이 바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니까. 그녀의 계획은 처음부터 천명그룹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 회장이 제안을 거부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을 정확히 예측했다. 그들이 내부적으로 혼란에 빠져 허둥대는 사이 진짜 공격을 시작할 생각이었다. 그녀는 스크린에 천명그룹의 복잡한 지배 구조와 계열사 현황을 띄웠다. 그녀의 눈이 매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천명의 가장 약한 고리는 건설 부문 자회사인 천명건설이에요. 부실 채권이 가장 많고 분식회계 정황도 뚜렷하죠. 그녀는 5년 전 그 집안의 며느리로서 온갖 멸시를 받으며 지내는 동안 그저 조용히 살림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천명그룹의 모든 내부 자료와 회계 장부를 몰래 파악하고 분석해왔다. 그들의 약점과 비밀은 모두 그녀의 머릿속에 있었다. 유진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베리타스의 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첫 번째 공격은 언론을 통해 시작되었다. 익명의 제보 형식을 빌려 천명건설의 부실 경영과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기사가 주요 경제지에 실렸다.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천명건설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고, 이는 그룹 전체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두 번째 공격은 더욱 치명적이었다. 유진은 천명그룹의 주요 해외 채권단 중 하나인 독일의 한 투자은행에 접촉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분석한 천명그룹의 리스크 보고서를 그들에게 제시했다. 보고서에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위험한 내부 정보들이 담겨 있었다. 충격에 빠진 독일 은행은 즉시 천명그룹에 빌려준 대규모 대출금의 조기 상환을 요구했다. 천명그룹은 비상사태에 빠졌다. 주가 폭락과 대출금 상환 압박이라는 연타를 맞은 것이다. 강민환 회장은 자금 시장에서 급하게 돈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이미 베리타스가 손을 써둔 뒤였다.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천명그룹에 대한 추가 지원을 거부했다. 그들은 순식간에 사면초가에 몰렸다. 강태주는 처참한 심정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 서유진의 공격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치명적이었다.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가 환부의 가장 깊은 곳을 정확히 도려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천명그룹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무자비하게 파고들었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생각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세 번째 공격은 가장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유진은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시장의 헐값으로 나온 천명그룹의 회사채를 조용히 사들였다. 채권은 주식과 달리 의결권은 없지만 기업이 파산할 경우 변제 순위가 앞선다. 그녀는 천명그룹이 무너질 경우를 대비해 그들의 자산을 가장 먼저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다. 불과 며칠 만에 천명그룹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강민환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실시간으로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를 보며 망연자실했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과 분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공포가 자리 잡았다. 그는 아들을 돌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우리의 모든 비밀을. 강태주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렇다. 서유진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한때 가족이었기에 그들이 가장 무시하고 경계하지 않았던 존재였기에 그녀는 그들의 심장부에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꽂을 수 있었다. 그들이 버렸던 과거의 그림자가 이제 거대한 괴물이 되어 그들의 제국 전체를 삼키려 하고 있었다. 천명그룹을 덮친 혼란은 극에 달했다. 서유진의 연속된 공격에 그룹의 재무 상태는 최악으로 치달았고 시장의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강민환 회장은 여전히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서유진은 여전히 5년 전 그가 내쫓았던 배경도 힘도 없는 초라한 여자일 뿐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운이 좋았거나 혹은 그녀 뒤에 다른 거대한 배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 자신을 합리화했다. 그의 치명적인 오만함은 결국 최악의 수를 두게 만들었다. 강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로 그룹의 법무팀장과
감사팀장을 호출했다. 평생을 그의 충견으로 살아온 인물들이었다. 강 회장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으르렁거렸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계집을 끌어내려 과거를 들추고 약점을 찾아내 언론을 이용해서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려. 그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악랄했다. 서유진의 사생활을 캐기 위해 불법적인 뒷조사를 지시했고 그녀와 베리타스 캐피탈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위해 몇몇 언론사와 접촉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정계의 인맥을 동원하여 베리타스 캐피탈에 대한 부당한 세무조사와 금융감독원의 특별감사를 착수시켜 그들의 손발을 묶으려 했다. 이것은 그가 수십 년간 경쟁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써왔던 낡고 비열한 방식이었다. 천명그룹의 반격은 신속하게 시작되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인터넷 연예 매체와 증권가 찌라시를 중심으로 서유진에 대한 루머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이혼 후 외국계 거부의 정부가 되어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 베리타스 캐피탈의 자금이 사실은 불법적인 해외 도박 자금이라는 이야기 등 자극적이고 저급한 소문들이었다. 그들은 대중의 시기심과 관음증을 자극해 그녀의 이미지를 훼손하려 했다. 동시에 사설 흥신소 직원들이 그림자처럼 서유진과 최민식 이사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그들은 유진의 아파트 주변을 맴돌고 그녀가 만나는 사람들을 몰래 촬영하며 스캔들이 될 만한 건수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그리고 강 회장의 청탁을 받은 한 부패한 정치인은 금융감독원의 베리타스 캐피탈의 자금 흐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공식적인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에 앉아 있는 거미 서유진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그녀는 최민식 이사가 가져온 루머 기사들을 무표정한 얼굴로 훑어보았다. 최 이사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대표님,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당장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유진은 기사를 내려놓고 차분하게 말했다. 최 이사님 분노는 상황을 정확히 보는 눈을 가릴 뿐입니다. 이건 강민환 회장이 칠 수 있는 가장 예측 가능한 수예요.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강민환이라는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지 5년간의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통해 뼛속 깊이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전공법이 아닌 비열한 뒷공작을 벌일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에 대한 대비책까지 완벽하게 세워둔 상태였다. 강민환이 쳐놓은 덫은 사실 유진이 그를 잡기 위해 미리 파놓은 함정이었다. 첫 번째 함정이 작동했다. 천명그룹 측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서유진에 대한 악성 기사를 쏟아내던 인터넷 언론사의 김 기자는 사실 유진이 심어놓은 사람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10년 전 천명그룹의 부당한 하도급 압력으로 회사가 부도나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중소기업 사장이었다. 유진은 오래전부터 그에게 접근해 복수의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는 기꺼이 유진의 스파이가 되었다. 김 기자는 천명그룹 법무팀과 나눈 모든 대화와 그들이 제공한 허위 자료들을 비밀리에 녹음하고 기록했다. 그는 천명으로부터 돈을 받으며 그들의 지시대로 기사를 쓰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모든 계획을 실시간으로 유진에게 보고하고 있었다. 천명그룹은 자신들이 언론을 조종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거대한 덫 안에서 놀아나고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 함정도 마찬가지였다. 유진을 미행하던 흥신소 직원들은 곧 자신들이 쫓는 대상이 보통 내기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들이 탄 차는 번번이 따돌려졌고 잠복하던 장소에는 항상 경찰이 나타나 불심검문을 했다. 사실 유진의 경호팀은 전직 특수부대 출신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흥신소 직원들의 신상과 동선을 이미 파악하고 그들에게 거짓 정보들을 흘리며 역으로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은 정치권에서 터져 나왔다. 강민환 회장이 청탁한 부패 정치인은 유진이 관리해오던 소장파 개혁 정치인의 오랜 정적이었다. 유진은 이 기회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로 했다. 그녀는 강 회장이 그에게 청탁하는 증거를 확보한 뒤 그 자료를 개혁 정치인 측에 넘겼다. 며칠 뒤 국회에서는 정경유착 비리 폭로전이 벌어졌다. 부패 정치인이 천명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사실이 녹취록과 함께 공개되자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해당 정치인은 즉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불똥은 고스란히 천명그룹으로 튀었다.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가뜩이나 위태롭던 그룹의 이미지는 회생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했다. 강민환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TV를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이 던진 부메랑이 몇 배는 더 날카로워져 자신의 심장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다. 자신이 시각했다 함정이 오히려 자신을 옥죄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했던 분노는 사라지고 이제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섬뜩한 공포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옆에 서 있는 아들 강태준을 돌아보았다. 태준의 얼굴 역시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들은 애송이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열수 스무수는 앞을 내다보는 체스 그랜드마스터와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태주는 차가운 확신에 휩싸였다. 이 싸움은 이미 시작부터 그들의 패배로 정해져 있었다. 천명그룹을 향한 서유진의 반격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그룹 내부는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강민환 회장은 자신의 계략이 수포로 돌아가자 이성을 잃고 부하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책임을 전가하기 바빴다. 그의 편집증적인 분노는 그룹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강태준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가는 제국을 보며 깊은 무력감과 공포에 휩싸였다. 반면 서유진은 차분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재무적인 압박만으로는 천명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강민환과 그의 일족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고 자신의 싸움을 단순한 복수가 아닌 정의 구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를 증언해 줄 사람들이 필요했다. 이제 흩어져 있는 아군을 모을 시간이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박성진 전무였다. 그는 한때 천명화학의 가장 유능한 기술 임원이었지만 5년 전 발생한 유해물질 누출 사고의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불명예스럽게 해고당했다. 실제 사고의 원인은 강민환 회장이 무리하게 원가 절감을 지시하며 낡은 설비를 교체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박 전무는 진실을 밝히려 했지만 그룹의 거대한 힘 앞에 그의 목소리는 묻혀버렸다. 최민식 이사가 수소문 끝에 찾아낸 박 전무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하며 세상과 등을 지고 살고 있었다. 최 이사가 유진의 뜻을 전하자 그는 처음에는 강하게 거부했다. 천명이라는 이름에 치를 떨던 그는 또 다른 거대 자본의 힘겨루기에 이용당하고 싶지 않았다. 유진은 직접 그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허름한 농가에서 만난 박 전무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유진을 맞았다. 유진은 돈이나 보상을 먼저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수집한 사고 관련 내부 자료들을 그의 앞에 내놓았다. 거기에는 강민환 회장이 직접 서명한 설비 교체, 보류 지시서와 안전 점검 보고서를 조작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박 전무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유진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전무님의 억울함을 돈으로 사려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할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와 함께 싸워주시겠습니까?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박 전무의 단단했던 마음의 벽이 서서히 허물어졌다. 그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떨리는 손으로 집안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철 하나를 꺼내왔다. 그 안에는 그가 해고당하기 전 몰래 빼돌렸던 조작되지 않은 원본 안전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두 번째 동맹군은 몰락한 벤처기업 이노테크의 대표였던 이정훈 사장이었다. 이노테크는 획기적인 반도체 기술을 개발했지만 천명전자의 그 기술을 통째로 약탈당하고 특허 소송전에서 패배하며 파산했다. 이 사장은 모든 것을 잃고 현재는 작은 전파상을 운영하며 빚에 쪼들려 살고 있었다. 유진은 그에게 천명 법무팀이 재판부를 매수했던 증거와 기술 탈취를 지시했던 내부 이메일을 보여주었다. 이 사장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유진은 그에게 단순한 법률 비용 지원을 넘어선 제안을 했다. 사장님의 기술은 1000명 안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1000명을 바로 세운 뒤 사장님께 회사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된 투자와 지원을 통해 그 기술로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보복이 아닌 미래를 향한 약속이었다. 이 사장은 눈물을 흘리며 유진의 손을 잡았다. 유진과 베리타스 캐피탈의 팀은 쉴 틈 없이 움직였다. 그들은 1000명의 부당해고 노동자들을 만났고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해 도산한 하청업체 사장들을 찾아갔다. 처음에는 모두가 의심하고 경계했지만 유진은 끈기 있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이 확보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아나갔다. 그녀의 싸움은 점차 더 많은 피해자들의 지지를 얻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그들의 분노를 이용하지 않았다. 각자의 피해 사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지원하고 앞으로의 생계를 위한 대책을 함께 고민했다. 그녀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사람들은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1000명그룹의 비리를 입증할 수 있는 수많은 증거 자료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작고 약해서 묻혀버렸던 목소리들이 정의라는 이름 아래 거대한 함성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덧 베리타스 캐피탈의 한쪽 벽면은 1000명그룹 피해자들의 사진과 사건 파일들로 가득 채워졌다. 최민식 이사는 그 벽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대표님, 이건 이제 단순한 기업 인수가 아닙니다. 마치 혁명 전야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유진은 벽에 붙은 한 늙은 노동자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처음부터 이것을 위한 싸움이었어요. 부서진 것을 바로잡는 것, 약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강한 자의 오만의 책임을 묻는 것. 그녀의 개인적인 복수심은 이제 더 큰 대의와 하나가 되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를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제 마지막 공격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다. 서유진이 피해자 연대를 규합하며 총공세를 준비하는 동안 1000명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은 외부의 공격이 아닌 내부의 균열로 인해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연이은 악재와 끝이 보이지 않는 위기 상황은 강씨 일가의 단단했던 결속력마저 좀먹기 시작했다. 특히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강민환 회장의 리더십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균열은 가장 중심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강민환 회장과 아들 강태준 사이의 갈등이 마침내 폭발한 것이다. 긴급 대책회의 도중 어체레드레노의 자금 압박 소식을 보고받은 강 회장은 이성을 잃고 모든 분노를 아들에게 쏟아냈다.
그는 다른 임원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태준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다. 애초에 네가 그 쓸모없는 계집을 집에 들여놓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그의 비난은 끝이 없었다. 아내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린 무능한 후계자. 그는 태준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다. 평생을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그의 명령에 복종하며 살아온 태준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억눌려왔던 울분이 활화산처럼 터져나왔다. 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버지와 정면으로 마주섰다. 제 탓이라고요. 천만에요. 이 모든 건 아버지의 끝없는 탐욕과 오만함 때문입니다.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이 숨을 죽였다. 태준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진 씨를 내쫓으라고 강요한 것도 아버지셨고, 그녀를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며 지금의 괴물을 만든 것도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행한 반역이었다. 강민환 회장은 아들의 반항에 충격을 받아 잠시 말을 잃었다. 부자 사이의 폭발적인 언쟁은 천명그룹에 경고했던 지배 체계에 깊은 균열이 생겼음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충성스러운 늙은 임원들은 감히 후계자를 비난하는 강 회장의 편에 섰고, 보다 현실적인 젊은 임원들은 속으로 강 회장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서유진의 정보망은 이 결정적인 균열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천명그룹 내부의 동료와 부자 간의 갈등 소식을 전해 듣고, 이것이 성벽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최민식 이사에게 비밀스러운 임무를 지시했다. 그것은 강태준이 아닌 다른 한 사람에게 접근하라는 것이었다. 바로 강태준의 사촌이자 그룹 내에서 만년 2인자 콤플렉스에 시달리던 강지훈 상무였다. 강지훈은 능력은 있었지만 늘 직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후계 구도에서 밀려나 있었다. 그는 숙부인 강민환 회장에게 순종하는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과 사촌인 태준에 대한 깊은 질투심을 품고 있었다. 유진은 그의 뒤틀린 야망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제안을 할 생각이었다. 최민식 이사는 철저한 보안 속에 강지훈과 은밀하게 접촉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강지훈도 최 이사가 내민 제안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베리타스 캐피탈이 천명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을 돕는다면 새로운 체제 하에서 그에게 그룹의 핵심 계열사 사장 자리를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꿈꿔왔지만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자리였다. 욕망은 결국 이성을 마비시켰다. 강지훈은 며칠간의 고민 끝에 결국 유진의 손을 잡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가문을 배신하는 대가로 자신의 왕국을 얻으려 했다. 그날 이후 그는 베리타스 캐피탈의 가장 강력한 내부 스파이가 되었다. 천명그룹의 모든 비밀 정보가 그의 손을 통해 실시간으로 유진에게 흘러들어갔다. 비상이사회의 내용, 자산 매각 계획, 심지어 강민환 회장이 숨겨둔 비자금의 위치까지. 강지훈이 넘긴 정보들은 유진의 공격을 더욱 정교하고 파괴적으로 만들었다. 유진은 또한 강지훈을 이용해 이사회 내부의 반대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했다. 강민환 회장의 독단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이사들을 포섭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강 회장에게 등을 돌리도록 판을 짜기 시작했다. 며칠 뒤 강 씨 일가의 저녁 식사 자리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강민환 회장과 태주는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다른 가족들은 두 사람의 눈치만 살폈다. 그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강지훈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가족들을 위로하며 충성스러운 조카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는 억누를 수 없는 야심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테이블 밑으로 아무도 모르게 휴대폰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짧은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다. 유진 측에서 보낸 것이었다.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강지우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성문은 활짝 열렸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제국은 이제 외부의 적이 아닌 바로 그 식탁에 함께 앉아 있는 가족의 손에 의해 무너져 내릴 운명에 처해 있었다. 강지훈의 배신으로 천명그룹의 내부 정보가 서유진의 손에 넘어가면서 그룹의 상황은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치닫고 있었다. 유진의 공격은 이제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그룹의 숨통을 끊기 위한 정교한 마지막 절차에 가까웠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악재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었고 채권단은 금방이라도 최종 부도 처리를 할 기세였다. 제국은 이제 함락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강태준은 이 모든 과정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났고 믿었던 사촌은 등 뒤에 칼을 꽂았다. 할아버지가 피땀으로 일구고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회사가 그의 눈앞에서 가루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다. 절망의 끝에서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결단을 내렸다. 그는 서유진을 직접 만나야만 했다. 그는 변호사나 임원들을 통하지 않고 오직 그와 그녀만이 아는 낡은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취했다. 그것은 그들이 결혼했을 때 함께 만들었던 비밀 계정이었다. 몇 시간 동안 아무런 답장이 없어 희망을 포기하려던 순간 짧은 답신이 도착했다. 내일 오후 3시 서호 미술관. 그 장소를 확인하는 순간 태준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곳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추억의 장소였다. 다음 날 강태준은 약속 장소인 서호 미술관으로 향했다. 평일 오후에 미술관은 한적했다. 그는 천천히 그림들이 걸린 복도를 걸었다. 벽에 걸린 그림들 공간을 채운 은은한 조명 모든 것이 7년 전과 똑같았다. 그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젊고 열정 가득했던 큐레이터 서유진과 사랑에 빠졌던 자신의 모습을. 그는 이 전쟁의 끝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것 같은 기묘한 감각에 휩싸였다. 그녀는 그들이 처음 마주쳤던 그림 앞에 서 있었다. 푸른색과 흰색이 오묘하게 어우러진 추상화였다. 그녀는 5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련되고 당당한 모습이었지만 그림을 바라보는 깊은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다. 태주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그녀의 옆에 섰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다. 그림만이 그들의 침묵을 지켜보고 있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모래처럼 까칠했다. 왜 이곳으로 오라고 한 겁니까? 유진은 그림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시작이 어땠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태주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유진을 향해 몸을 돌려섰다. 그리고는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오만을 내려놓고 처절한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유진 씨. 내가 정말 잘못했소.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비겁했고 약했으며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내 잘못이요. 그는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사죄의 말을 쏟아냈다. 그는 아버지의 탐욕과 자신의 야망 뒤에 숨어
그녀를 희생시켰던 과거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과 아버지를 위해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룹의 수만 명에 달하는 직원들을 언급했다. 나와 내 아버지가 죗값을 치르는 것은 당연하오. 하지만 아무 죄 없는 직원들은 무슨 죄입니까? 제발 그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멈춰주시오. 그의 진심 어린 사죄와 애원은 서유진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다.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무너져 내린 모습, 그리고 그들이 행복했던 추억이 깃든 이 공간,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강철 같던 결심을 미세하게 흔들었다. 그녀의 눈빛에 순간적으로 짙은 고뇌가 스쳐 지나갔다. 이 모든 피해 복수가 과연 옳은 것인가? 이 남자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가? 그녀의 내면에서 잠시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그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과 그럴 수 없다는 이성이 팽팽하게 맞섰다. 태주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다. 그가 알던 따뜻하고 연민 많던 서유진이 아직 그녀 안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곧 산산조각 났다. 길고 무거운 침묵 끝에 유진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지만 그 대신 바위처럼 단단하고 슬픈 무게를 담고 있었다. 당신의 사과는 5년은 늦었어요. 태준 씨.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더 이상 우리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의 아버지가 짓밟았던 박성진 전무의 명예, 당신 회사가 도둑질했던 이정훈 사장의 미래에 대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녀는 천천히 뒤를 돌아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수만 명의 직원들을 진심으로 구하고 싶다면 그들을 병들게 하는 암적인 존재부터 도려내야죠. 바로 당신의 아버지와 그가 만든 부패한 시스템 말이에요. 그녀의 말은 사형 선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진정한 속죄는 용서를 구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몸을 돌렸다. 그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천천히 미술관 복도를 걸어 나갔다. 태주는 차마 그녀를 붙잡지 못하고 그 자리에 망연히 서서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미술관을 나온 서유진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어떤 망설임도 남아있지 않았다. 강태준과의 마지막 만남은 그녀의 복잡했던 내면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제 남은 것은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하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차에 오르자마자 최민식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하세요. 이제 진실을 세상에 공개할 시간입니다. 다음 날 대한민국은 베리타스 캐피탈이 발표한 긴급 기자회견 소식으로 떠들썩했다. 회견의 주제는 천명그룹의 미래와 진실이라는 의미심장한 제목이었다. 모든 언론사와 증권가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강민환 회장과 그의 측근들은 이것이 서유진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했어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직감했다. 이것이 바로 끝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자회견장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사건을 예고하고 있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서유진이 무대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승리자의 의기양양한 모습이 아닌 무거운 진실을 짊어진 사람의 비장하고 결연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녀가 연단 앞에 서자 소란스럽던 장내는 거짓말처럼 조용해졌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천명그룹의 재무 상태에 대한 분석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스크린에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주름진 얼굴의 한 노인이었다. 박성진 전무였다. 유진의 소개와 함께 박 전무가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5년 전 자신이 어떻게 강민환 회장의 죄를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쫓겨났는지 담담하게 증언했다. 그의 증언이 끝나자 스크린에는 강 회장이 직접 서명한 원본 안전보고서 조작 지시서가 큼지막하게 떠올랐다. 기자회견장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어서 기술을 도둑맞고 파산했던 이정훈 사장이 무대에 올라와 천명전자의 기술 탈취 과정을 폭로했다. 그의 증언 뒤에는 천명 법무팀이 그의 특허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꾸민 내부 회의록이 증거로 제시되었다. 부당해고 노동자 대금을 떼인 하청업체, 사장 등 유진이 모았던 피해자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와 천명그룹의 추악한 민낯을 고발했다. 피해자들의 증언이 끝나자 유진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그녀는 스크린에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띄웠다. 그것은 강지훈 상무가 넘겨준 정보를 바탕으로 완성한 강씨 일가의 비자금 조성과 분식회계를 증명하는 완벽한 증거였다. 수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와 해외 조세피난처로 빼돌려진 자금의 경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기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마지막 결정타는 정경유착과 언론 조작의 증거였다. 유진은 천명그룹 측이 김 기자에게 자신을 음해하는 기사를 청탁하며 돈을 건네는 장면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과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또한 부패 정치인에게 뇌물을 건네고 부당한 청탁을 하는 증거까지 연이어 폭로했다. 이제 천명그룹은 단순한 부실 기업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거대한 범죄 집단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기자회견장에서 터져나온 폭로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핵폭탄이 되었다. 모든 방송사들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이 소식을 긴급뉴스로 타전하기 시작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천명그룹의 비리 관련 기사로 도배되었고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한때 재계의 신화로 존경받던 강씨 일가는 순식간에 파렴치한 범죄자들로 전락했다. 바로 그때 기자회견장에 새로운 속보가 전해졌다. 서유진이 폭로한 증거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이 방금 전 천명그룹 본사와 강민환 회장의 자택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는 소식이었다. 유진이 쳐놓은 거대한 그물의 마지막 부분이 마침내 조여지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장면은 교차되었다. 연단 위에서 서유진은 복수가 아닌 새로운 시대의 기업 윤리와 정의를 역설하며 연설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자신의 집무실에서 TV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강민환 회장의 얼굴은 절망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의 제국이 생방송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홀로 같은 방송을 보던 강태주는 놀라움이 아닌 차가운 체념에 잠겨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그들과 그의 가문이 저지른 죄에 대한 당연한 대가임을 받아들였다. 그가 버렸던 한 여인이 이제 그들의 오만했던 제국에 대한 장엄한 장례식을 거행하고 있었다. 서유진의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후폭풍에 휩싸였다. 천명그룹의 주식은 거래가 정지되었고 사실상 상장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그룹의 모든 금융 거래는 동결되었으며 수십 년간 재계를 호령해온 거대한 제국은 단 하루 만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렸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그룹 본사를 넘어 모든 계열사와
강씨 일가의 자택으로 확대되었다. 가장 극적인 몰락은 제국의 황제 강민환 회장의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저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검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평생을 남들 위해 군림해온 그가 수갑을 찬 채 초라하게 연행되는 모습은 모든 언론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조사실에 앉은 강민화는 그러나 여전히 현실을 부정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끝까지 오만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하지만 서유진이 넘긴 증거들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치밀했다. 그의 서명이 담긴 서류 비밀 계좌의 거래 내역,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 앞에서 그의 모든 변명은 힘을 잃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순간 그의 강철 같던 정신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조사 도중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반신불수의 몸이 되었다. 한편 자신의 가문을 배신했던 강지훈 상무는 자신의 시대가 왔다고 착각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자청해 자신이 그룹 내부의 비리를 고발한 개혁가인 것처럼 행세했다. 그는 강민환 체제의 종식을 선언하고 자신이 그룹을 정상화시킬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달콤한 꿈은 단 며칠 만에 산산조각 났다. 서유진은 그를 이용만 하고 버릴 생각이 아니었다. 그녀는 배신자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이었다. 베리타스 캐피탈은 강지훈이 자신들에게 내부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자리를 약속받았던 정황 증거들을 언론에 공개했다.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위해 가족을 팔아넘긴 기회주의자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여론은 싸늘하게 돌아섰다. 그는 강씨 일가로부터는 역적으로 시장으로부터는 배신자로 낙인 찍히며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천명 그룹이 최종 부도 처리되자 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채권단 회의가 소집되었다. 그 자리에서 베리타스 캐피탈은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다. 서유진이 은밀하게 사들였던 회사채 덕분에 베리타스는 천명그룹의 최대 채권자가 되어 있었다. 막강한 자금력과 대중의 압도적인 지지를 등에 업은 유진은 그룹의 구조조정 계획안을 제출했고 채권단은 만장일치로 그 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천명그룹의 생사여탈권은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완벽하게 서유진의 손에 넘어왔다. 강태준은 검찰 조사를 받으며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는 아버지의 핵심 범죄에서는 한 발 비켜서 있었기에 구속은 면했지만 경영 실패와 일부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모든 것을 잃은 그는 마지막으로 서유진에게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는 뜻을 변호사를 통해 전했다. 유진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들의 마지막 만남은 화려한 미술관도 차가운 회의실도 아닌 서울 외곽의 한적한 강변에서 이루어졌다. 강물은 말없이 흐르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더 이상 그는 재벌 2세도 그녀는 복수의 화신도 아니었다. 그저 깊은 상처를 공유한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담담했다. 이제 후련하오. 그 질문에는 원망이나 비난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정말로 궁금했다. 이 모든 파괴의 끝에서 그녀가 원하던 것을 얻었는지. 유진은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후련함 같은 건 없어.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그녀는 태준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나 증오가 아닌 깊은 연민과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당신 가족처럼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계속되었다면 제2, 제3의 박성진 전무와 이정훈 사장이 계속 생겨났을 거요.
나는 당신을 파멸시키고 싶었던 게 아니야. 당신들이 만들어낸 이 부패한 시스템 자체를 파괴해야만 했어. 그 순간 태주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히 한 여자의 개인적인 복수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잘못된 시대를 끝내기 위한 너무나도 아프고 잔인했던 외과 수술이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은 반드시 도려내야만 했던 암 덩어리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할 말도 할 수 있는 말도 없었다. 그의 변호사가 멀리서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할 시간이었다. 그는 유진에게 마지막으로 작게 고개를 숙여 보였다.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것도 화해를 청하는 것도 아니었다. 패배에 대한 완전한 인정이자 그녀의 승리에 대한 마지막 확인이었다. 태준이 돌아서서 멀어지는 모습을 유진은 그 자리에 서서 끝까지 지켜보았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마침내 멎었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폭풍은 이제 잔잔한 파도만을 남긴 채 잦아들었다. 강씨 일가에 대한 법적인 처벌도 모두 마무리되었다. 강민환 전 회장은 반신불수 상태로 병원에서 여생을 보내게 되었고 사실상 사회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었다. 강태주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모든 재산과 지위를 박탈당한 채 대중의 기억 속에서 조용히 잊혀져 갔다. 옛 천명그룹의 본사 건물, 그 꼭대기에 위치한 회장실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다. 강민환의 권위와 욕망을 상징하던 어둡고 육중한 가구들은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투명함과 소통을 상징하는 밝은 세계의 유리와 강철로 된 현대적인 가구들이 들어서 있었다. 회사의 이름도 미래홀딩스로 바뀌었다. 서유진은 그곳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새로운 시작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의 지난 몇 달은 복수자로서의 시간이 아닌 재건자로서의 시간이었다. 승리의 기쁨에 취할 틈도 없이 그녀는 무너진 제국의 잔해 위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고된 작업에 착수해야 했다. 그녀의 첫 번째 일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녀는 회사의 남은 자산의 상당 부분을 출연하여 상생정의재단을 설립하고 과거 천명그룹에 의해 피해를 입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시작했다. 박성진 전무는 미래홀딩스의 안전경영 부문 수석 고문으로 복귀하여 기업 문화를 뿌리부터 개혁하는 중책을 맡았다. 이정훈 사장의 이노테크는 미래홀딩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재설립되어 곧 시장을 놀라게 할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과 함께 싸워준 동맹군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명예와 미래를 돌려주었다. 기업 내부의 개혁은 더욱 힘들었다. 그녀는 문어발처럼 얽혀있던 불필요한 계열사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와 윤리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임직원들의 거센 저항과 불신에 부딪히기도 했다. 그들은 서유진을 여전히 침략자로 여기며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권위적인 회장 자리에 앉는 대신 직접 공장과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직원들과 소통했다. 그녀는 정복자로서 군림하는 대신 그들의 불안한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진심은 서서히 얼어붙었던 직원들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고 미래 홀딩스는 마침내 과거의 악몽을 벗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어느 늦은 밤 모든 업무를 마친 유진의 집무실에 최민식 이사가 찾아왔다. 그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조용히 물었다. 이제 행복하십니까? 대표님. 그 질문에 유진은 잠시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안해요. 그녀의 마음속을 휘젓던 복수심과 분노의 불꽃은 이제 꺼졌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끝냈다는 안도감과 거대한 책임을 완수했다는 묵직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상처는 더 이상 그녀의 삶을 지배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침내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유진은 새롭게 단장된 미래홀딩스의 1층 로비를 걷고 있었다. 직원들은 이제 그녀를 향해 두려움이 아닌 존경이 담긴 인사를 건넸다. 로비 한쪽에 설치된 대형 TV에서는 이노테크의 신제품 발표회 소식이 뉴스로 나오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이정훈 사장의 모습은 그녀가 만들어낸 미래의 상징과도 같았다. 그녀는 건물 밖으로 나왔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서울의 거리,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를 꿈꾸던 버림받은 아내도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던 냉혹한 기업 사냥꾼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거대한 악을 심판하고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희망을 일궈낸 한 명의 리더였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햇살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그녀의 앞에는 이제 과거가 아닌 온전한 그녀 자신의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